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억울하고 그러나 가장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말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 2년 동안 저는 이 이야기를 무덤까지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피해서, 억울해서,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그러나 어느 날 비슷한 처지의 분이 올린 글을 인터넷에서 읽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그리고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생기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기로 했습니다. 저는 61살에 재혼을 했고 64살에 평생 모은 돈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 사이에 딱 3년이 있었습니다.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저는 사랑이라고 믿었고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노후라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거짓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3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났는지를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너무 어리석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중 단 한 분이라도 지켜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이름은 윤정숙, 올해 66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 동네에서 살았고, 이 동네에서 결혼했고, 이 동네에서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제 인생의 거의 전부가 이 작은 도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23세 했습니다. 남편은 동네 철물점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크게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키도 보통이고 얼굴도 보통이고 특별히 잘나거나 뛰어난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23세 저는 화려한 사람보다 묵묵한 사람이 좋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다녔고 저는 집 근처에서 조그만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았습니다. 테이블 4개짜리 좁은 가게에서 떡볶이랑 순대랑 라면을 팔았습니다. 돈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가게가 생겼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를 다듬고 학교 앞에 줄 서는 학생들한테 떡볶이를 팔면서 그게 보람이었습니다. 분식집이 자리를 잡으면서 조금씩 키웠습니다. 테이블을 늘리고 메뉴를 추가하고 나중엔 식당으로 바꿨습니다. 백반집이었습니다. 집밥처럼 차려주는 밥집. 그게 저한테 맞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된장찌개, 시어머니한테 배운 갈치조림, 그런 것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그게 보람이었고 단골이 생기면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저랑 같이 식당을 했습니다. 남편이 배달을 맡고 저는 주방을 맡고 둘이 분업을 하면서 그럭저럭 굴러갔습니다. 잘 살았냐고 물으면 잘 살았다고 말하기엔 애매하고 못 살았다고 말하기엔 억울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굶지는 않았고 크게 싸우진 않았지만 크게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였습니다.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둘을 낳았습니다. 큰아이는 딸이고 작은 아이는 아들입니다. 딸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아들은 대전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둘 다 제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고 명절엔 내려오고 생일엔 전화하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사이가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특별히 끈끈하지도 않은 보통의 모자관계였습니다. 그 남편이 58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하게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었는데 아침에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잠이 깊이 들었나 했습니다.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을 쉬는지 확인했습니다. 손을 잡아봤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119를 부르고 복도로 나가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다시 들어와서 남편 옆에 앉고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저는 마루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하얀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냥 하얀 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혼자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맡았던 배달을 누가 하냐, 세금 계산서는 누가 처리하냐, 냉장고 수리가 필요할 때 누구한테 연락하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갑자기 제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혼자 해결했습니다. 울면서 했습니다. 때로는 멍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식당을 닫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엔 그냥 슬픔이었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 잠을 혼자 자는 것, 아무도 없는 집에 밤에 들어오는 것. 특히 밤이 힘들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집에 오면 불이 꺼진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서 있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들어가기가 싫어서, 그 빈 집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들어가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없는 3년이요. 그 3년 동안 저는 많이 울었고, 많이 지쳤고, 그래도 식당은 계속했습니다. 일이 없으면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몸이 바쁘면 머리가 덜 돌아가니까요. 그 3년의 끝 무렵엔 슬픔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조금은 덜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제가 60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지인의 남편 직장 동료의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별한 사람이라고, 부인을 암으로 잃었다고, 혼자 산 지 5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최성훈, 나이는 64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를 동네 조용한 식당으로 잡았습니다. 소개팅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나이를 먹었고 그냥 밥이나 한번 먹어보자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큰 기대 없이 갔습니다. 솔직히 재혼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인이 하도 권해서 밥 한번 먹는 거니까 거절하기도 뭐해서 간 자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어서서 인사를 했는데 키는 보통이었고 얼굴은 나이에 비해 차분해 보였습니다. 머리가 반쯤 새었고 손이 크고 투박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뭔가를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고 그 다음은 제가 말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제 말을 끊지 않았고 딴 곳을 보지 않았고 그냥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드문데 그게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조용함이 전략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거짓말할 일도 없고 잘 들어주면 상대가 마음을 열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근처 산을 같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회사를 정리했다고 몇 년을 병원을 다니다가 결국 보내고 나서 지금은 프리랜서로 가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부산에서 회사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부인 간병을 하면서 돈을 많이 썼다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가진 게 없다는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솔직함도 전략이었습니다. 상대를 경계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먼저 약점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사람의 일관성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매번 제 말을 잘 들었고 한 번도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고 밥을 매번 샀습니다. 제가 밥을 사겠다고 하면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냥 남자로서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만난 지 4개월쯤 됐을 무렵 제 식당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한가한 시간에 혼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시켰습니다. 먹고 나서 맛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밥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씩 왔습니다. 손님으로 왔다가 손님이 다 가고 나면 남아서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소개해준 지인이 물었습니다. 어때? 괜찮아?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쁘지 않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만난 지 1년이 됐을 무렵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우리가 있던 곳은 그 사람이 자주 오던 카페였습니다. 저녁이 지난 시간이었고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로 만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첫 남편이 떠오르기도 했고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고 혼자 사는 것에 외로움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좋았습니다. 재촉하는 사람이었다면 달리 생각했을 겁니다.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엄마가 좋으면 해. 엄마 행복해야지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달랐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제대로 알아봤어?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결정해. 엄마 혼자 살아도 괜찮아. 아들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더 만났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그 사람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돈 이야기를 은근슬쩍 꺼내지 않는지, 뭔가 이상한 낌새가 없는지. 그러나 그 사람은 6개월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편했고, 제가 힘들다고 하면 와서 곁에 있어줬고, 제 식당 일도 때때로 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6개월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믿음이 쌓이고 믿음이 쌓일수록 의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은 그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려줄수록 상대방의 경계심이 낮아진다는 것을. 61살 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식당 가까운 곳에 작은 식당을 빌려서 아이들만 불러 밥을 먹었습니다. 딸과 사위, 아들.
5명이서 조용히 밥을 먹고 술을 한 잔씩 했습니다. 아들은 그날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을 자꾸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은 아들한테 먼저 술을 따라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는 그 손을 잡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고. 이 사람이랑 남은 세월을 같이 살면 되겠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을 같이 먹고 식당을 같이 열고 점심 손님을 같이 받고 저녁에 문을 닫고 같이 집에 왔습니다. 그 사람은 힘쓰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무거운 재료 박스를 들고 가스통을 교체하고 냉장고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식당 일이 혼자가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청소를 맡고 저는 빨래를 맡고 저녁은 제가 차리고 설거지는 그 사람이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함께하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것, 잠들기 전에 불을 같이 끄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사람이 있는 것, 그 아주 작은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웃들도 반겼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재혼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잘 됐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도 좋아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좋은 분이 생겼다며 밥을 더 맛있게 먹는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 시절이 결혼 후 유일하게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약 8달이 지났을 무렵에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시는데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는 지인이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줬는데 같이 해볼 생각이 없냐고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이라고 수익률이 꽤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얼마 정도를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한 3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부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가 이상한가? 남편이 투자할 곳이 생겼다고 의논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더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겠다고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무렵에 왔습니다. 그 사람의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자기 통장에 여유가 없다고 잠깐 빌려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또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을 금방 덮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그 느낌보다 강했습니다. 1년 넘게 곁에서 봤고 단 한 번도 저한테 해가 될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500만 원을 줬습니다. 한 달 뒤에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500만 원을 돌려준 것이 가장 치밀한 수였습니다. 그것 하나가 저의 마지막 방어선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빌린 돈을 갚는 사람이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제 뇌가 그렇게 판단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 초봄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식당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서 느지막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지방에 사는 친구와 함께 물류창고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외곽에 창고를 임대해서 중소거래처들의 물건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계약을 기다리는 거래처가 두 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회사 이름을 댔습니다. 식품회사 이름 하나, 화장품, 도매상 이름 하나. 듣기에 그럴싸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사업계획서라고 부를 만한 종이도 보여줬습니다. A4 용지 2장에 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금, 예상 월수익, 원금 회수 기간, 숫자들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면서 뭔가를 계산하려고 했지만 사실 숫자에 밟지 않아서 맞는 건지 아닌지 잘 몰랐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5천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그 순간 숫자가 너무 커서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 그건 제가 20년 넘게 모아온 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본인도 같은 금액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5천만 원을 넣을 거라고, 본인 돈도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본인 돈도 함께 넣는 사람이 사기를 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말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넣은 돈은 없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있어? 있다고 했더니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사진 찍어서 딸한테 보냈습니다. 딸이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잘 모르겠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는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믿으면 엄마가 판단해. 대신 잃어도 괜찮을 만큼만 넣어. 그 말을 들을 때 잃어도 괜찮을 만큼이라는 말이 걸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의 앞부분만 들었습니다. 엄마가 판단해. 저는 그것을 허락으로 들었습니다. 아들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딸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엄마, 하지 마. 그 사람 사업 경력이 뭔데? 물류 창고를 해봤어? 거래처가 진짜인지는 확인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한 지 1년 됐잖아. 아직 그 사람을 다 알기엔 이르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화가 났습니다. 내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국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차용증 같은 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인데 돈을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데 서류가 필요하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이자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사람은 봉투를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꼭 갚을게. 6개월 안에 원금이랑 수익 다 돌려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거래처 계약 확정이 한 달 미뤄졌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또 2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자금 흐름이 잠깐 막혔는데 다음 달이면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도 믿었습니다. 저는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지방에 간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업 때문에 창고 현장에 다녀와야 한다고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틀에 한 번,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씩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오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현장이 늦게 끝났다고, 거기서 자고 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사업이 바빠서 그런거려니 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고 그 사람을 의심한다는 건 그 돈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식당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혼자 들어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산한 시간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여자가 된장찌개를 시키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사장님이세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최성훈 씨 알아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요. 그 사람 폰을 검색했더니 이 식당 번호가 나와서 혹시 알까 싶어서 와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최성훈이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한 달 뒤에 갚겠다고 했는데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하면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면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방 안으로 들어가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한 내용과 제가 경험한 내용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사업 얘기, 돈 빌리는 것, 갚겠다는 약속.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한테 다시 나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냐고.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만났다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밥도 먹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앉혀놓고 된장찌개를 내오면서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결국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제 남편이라고.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그 사람이 혼자 산다고 했는데 저는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다가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그날 우리 둘은 밥보다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식당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그날은 도저히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늦은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내색을 하지 않고 밥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이 밥을 먹는 동안 저는 반찬을 집어주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지방 거래처 미팅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고 물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도시라고 했습니다. 몇 시에 떠났냐고 물었습니다. 점심때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밥을 다 먹고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할 때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듣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은행 이체 내역 뽑아. 그 사람 계좌로 이체한 거 전부. 저는 아들 말대로 다음날 은행에 가서 지난 2년간의 모든 이체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양이 많다며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역서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봤습니다.
이체된 곳이 여러 군데였습니다. 최성훈 명의의 계좌, 처음 보는 다른 이름의 계좌 2개, 그리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소액 이체들, 전부 더해봤습니다. 5천만 원, 2천만 원, 그 사이사이에 나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들, 총합이 8,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손만 떨린 게 아니라 내역서를 들고 있는 팔 전체가 떨렸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숫자만 보였습니다. 8,700만 원.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내역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아들이 봤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있어? 나 내려갈게. 아들이 내려오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저는 집에서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정리하는 척 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릇을 잡다가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아들을 보고 반갑다며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인사도 짧게 하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저희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그 사람이 표정이 조금 굳었지만 그래도 앉았습니다. 아들이 내역서를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내역서를 봤습니다. 천천히 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이지. 어머니한테 동의받고 넣은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계좌예요, 여기? 이 이름 계좌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업자 계좌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동업자 연락처 주세요. 그 사람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왜 내가 알아야 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동업자가 실제로 있다면 연락처 주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말했습니다. 동업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본인도 확인 중이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동업자한테 엄마 돈 8,700만 원을 넣었다고요? 그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내가 그 돈 다 돌려줄 거야. 사업이 잠깐 힘든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창고 임대 계약서, 거래처 계약서, 뭐든.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지요. 아무것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들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신고해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신고. 남편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 이렇게 현실로 와닿을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제 옆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경찰서에 같이 갔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결혼했는지, 얼마를 넘겼는지, 어떤 명목이었는지 경찰관이 들으면서 기록했습니다. 저는 말하면서 몇 번이나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이랑 집에서 같이 살기 어려울 것 같아. 당분간 내려와. 저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내가 나가야 하나, 그게 이상하게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나가야 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먼저 나갔습니다. 신고를 한 다음 날 그 사람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쑤셔 넣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금도 귓속에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최성우는 가명이 아니었지만 그가 말한 것들은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했다는 것, 부인을 암으로 잃었다는 것, 부산에 아들이 있다는 것, 그 중에 사실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혼한 전처가 있었고 아들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으며 인테리어 회사는 10년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저 이전에도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전국에 비슷한 피해자가 2명 더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3년 전에 인천에서, 한 명은 5년 전에 수원에서.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사별한 여성에게 접근해서 천천히 신뢰를 쌓고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면서 돈을 빼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3번째 피해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경찰관한테서 들었을 때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번째, 이 사람은 이것을 반복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2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처음부터 타깃이었던 겁니다. 식당을 하는 사별 여성, 나름 재산이 있는 사람, 소개해준 지인한테 접근해서 저를 소개받은 것도 처음부터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당했다는 것이 이 사람한테 그냥 먹잇감이었다는 것이 그 생각이 분노보다 먼저 훨씬 빠르게 저를 덮쳤습니다. 그 뒤로 식당에 나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몸이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은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괜찮냐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식당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이 소문으로 돌았습니다. 동네가 작으니까 소문이 빠릅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해서 연락이 왔고 어떤 사람은 그냥 궁금해서 왔습니다.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슬쩍슬쩍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사람들 앞에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식당에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70대 할머니였는데 몇 년 전부터 점심을 혼자 드시러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밥을 드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정숙 씨, 나도 예전에 그런 일 있었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죽고 나서 어떤 사람이 접근했어. 돈 다 갖고 사라졌지. 한 5천만 원쯤 됐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정숙 씨 소문 듣고는 내가 더 힘들겠다 싶어서 왔어. 그냥 당신만 당한 게 아니야. 이런 거 당하는 사람 많아. 그 할머니가 일어나면서 제 손을 한번 꽉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손의 온도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그 할머니의 손이 그 시절 제가 받은 위로 중에 가장 컸습니다. 법적 절차는 예상보다 복잡하고 길었습니다.
형사 고소 외에 민사소송도 걸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고 변호사 비용도 들었습니다. 아들이 수소문에서 사기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줬습니다. 변호사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 쪽은 기소까지 갈 가능성 높습니다. 전과가 있으니까요. 민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있어야 받아낼 수 있어요. 지금 조사해 보니 그 사람 명의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판결이 나와도 받아낼 게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은 이미 없어졌다는 것을. 재판이 열렸습니다. 형사 재판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가 묻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결혼했는지, 어떤 명목으로 돈을 줬는지 하나하나 말하면서 그 3년이 다시 눈앞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은 서늘했고 저는 자꾸 목이 잠겼습니다. 그 사람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그 사람을 다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반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멀쩡해 보여서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미안하다는 것도 없고 뻔뻔하다는 것도 없이 그냥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저는 그냥 수단이었구나. 그 생각이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판결은 징역이었습니다. 전과가 있어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됐을 때 저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시원하지도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도 밟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니 이혼신고도 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위자료 청구도 함께 했지만 가진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소진해서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사람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칫솔, 면도기, 즐겨 읽던 신문, 서랍에 넣어둔 잡동사니들, 쓰레기 봉투에 하나씩 담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봉투를 들고 나가서 버리고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씩 울었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3년이 전부 가짜였다는 것 때문에 울고 첫 번째 남편이 떠오르면서 또 울고 그냥 계속 울었습니다. 그 이후가 더 길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끝났지만 그 이후의 시간이 저한테는 사실 더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누우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얼굴, 손을 잡았을 때의 얼굴, 법정에서 시선을 내리깔던 얼굴이 교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까지 식당에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해야 눈을 감을 수 있었으니까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이 밥을 못 먹는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그 시절 하루에 제대로 된 끼니를 한 번도 못 챙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손님 밥은 차리면서 제 밥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가벼워졌고 얼굴이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 제 얼굴이 너무 빠졌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병원은 가봤냐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을 믿는 것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이 뭔가를 원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 의심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인도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해준 지인이요. 그분도 피해자라면 피해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소개해준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한동안 그 지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 지인의 잘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그 지인만 보면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거리를 뒀습니다. 지인도 이해해줬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먼저 연락을 해서 밥을 사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나았습니다. 상담을 받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이 권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내가 무슨 상담이냐, 이 나이에.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보면 알아. 엄마 지금 많이 지쳐 있어. 혼자 다 안고 있으면 몸이 무너져.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첫날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속았다는 게 창피해요. 이 나이에 30년을 살면서 이런 거 하나를 못 알아봤다는 게, 그 말을 하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문적으로 이것을 해온 사람이에요. 이미 2번을 해봤다고 하셨잖아요. 전문가한테 당한 거예요. 속은 게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쉽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해와 감정이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 번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속은 것이 창피한 게 아니라 사람을 믿으며 살아온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 그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믿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말로는 이해됐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1년쯤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게 됐고, 밥을 조금 더 먹게 됐고, 식당에 나가는 것이 조금 덜 무겁게 됐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됐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이 불쑥 떠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두겠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면 더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냥 두면 결국 지나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입니다. 저처럼 당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내내 단 한 번도 거슬리는 면이 없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 완벽함이 신호였는데 저는 그것을 믿음직함으로 읽었습니다. 두 번째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오래 사귄 사람이라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멈추고 가까운 사람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저는 아들이 반대했는데도 제 판단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한 번 더 들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큰돈은 반드시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부부 사이라도 부모 자식 사이라도 큰돈이 오가면 차용증이나 이체 확인서를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차용증이 없어서 법적으로 증명하는데 훨씬 어려웠습니다. 네 번째로 투자나 사업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반드시 제3자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창고가 진짜 있는지, 거래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업계획서의 숫자가 맞는지, 저는 그 사람이 가져온 종이를 그냥 믿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몇 시간을 아끼다가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당하고 나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고, 내가 욕심을 부렸다고, 내가 더 꼼꼼했어야 했다고. 그러나 잘못은 이용한 사람이 한 것입니다. 사람을 믿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믿음을 이용한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당하고 나서 더 오래, 더 깊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한테 이 사건이 남긴 또 다른 것은 이 세상에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리는 범죄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상담소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를 찾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혼자 사는 중년, 노년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 중에 혼자 사시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전해 주십시오. 아는 것이 막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66입니다. 식당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나이가 드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저녁 장사는 접고 점심만 합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저를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재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소개를 해주려고 하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무서운 것보다 또 속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혼자 사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밥상, 내가 보고 싶은 텔레비전,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는 것. 그것들이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느껴집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그 사건 이후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딸은 한 달에 한 번 내려옵니다. 아들은 격주로 전화를 합니다. 예전엔 명절에나 보이고 생일에나 전화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훨씬 자주 연락합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서로에게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아프면 더 붓게 된다는 게 이런 뜻인가 싶습니다. 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남아 있습니다. 식당도 남아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건 아닙니다. 그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을 이제는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았다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더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제가 하루를 버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몇 달 전에 식당에서 점심을 드시던 손님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소문으로 들었는데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이렇게 식당 계속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세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 먹어야 하니까 일하는 것이었고, 일하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가신 뒤에 생각해 보니
어쩌면 그게 대단한 거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 도망치지 않은 것,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간 것. 그게 어쩌면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대단한 일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경고입니다. 사별이나 이혼 후에 외로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누군가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마음이 열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그 마음이 열릴 때 방어선을 완전히 내리지는 마십시오.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반드시 멈추십시오.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오래됐어도 돈이 오갈 때는 문서를 남기십시오. 그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로입니다. 이미 당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은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남은 날들까지 빼앗기지 마십시오. 돈은 잃었지만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번 돈의 많은 부분을 잃었습니다. 그 3년이 전부 가짜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고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 혼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집이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이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됩니다.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66에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웠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